1998년도에 겪었던 외환위기, 단군 이래 최대 난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반기부터서는 투자하는 족족 수십 배의 이익을 남겼어요. 위기 다음에는 반드시 기회가 와요. 기회를 잡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현금을 가지고 있다면 그걸 그대로 가지고 그 기회를 기다리셔야 되고, 다른 데 투자해 놓으셨다면 현금화해서 가지고 계셔야 돼요. 지금 같은 경제 위기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세계적인 금리가 올 것이라는 얘기는 저는 2년 전부터 했는데, 다행인지 모르지만 최근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올 게 거의 확실하다고 봐도 될 거예요. 안 오더라도 앞날이 불투명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투자 활동이든 경제 활동이든 최대한 수비적으로 신중하게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막상 금리가 터지잖아요. 그러면 재앙이에요. 근데 그 재앙 다음에는 반드시 엄청난 기회가 와요. 1998년도에 겪었던 외환위기, 단군 이래 최대 난리라고 그랬잖아요. 환란이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98년 상반기까지 모든 투자자들이 원금 20% 건졌으면 다행이었었어요. 근데 하반기부터서는 투자하는 족족 수십 배의 이익을 남겼어요. 위기 다음에는 반드시 기회가 와요. 반대 사례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 기회를 잡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현금을 가지고 있다면 그걸 그대로 가지고 그 기회를 기다리셔야 되고, 다른 데 투자해 놓으셨다면 현금화해서 가지고 계셔야 돼요. 현금이 있어야 기회가 왔을 때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잖아요. 우리 외환위기 당시에 그 투자 적절한 타이밍 잡아서 하셨던 분들은 수십 배, 어떤 분들은 수백 배의 재산을 불린 분들도 있어요. 그런 기회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송 열심히 보시고, 그리고 앞으로 세계 경제 돌아가는 거, 우리나라 경제가 돌아가는 거, 우리 정부의 환율 정책이 어떻게 바뀌는가, 또 환율 추이도 열심히 보시면서 그 기회를 여러분들이 꼭 한 번이라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큰 손실을 보셨던 분들도 다음에 올 기회는 그 손실을 보전하고도 몇 배의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기회가 온다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024년부터 주식으로 손해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현금을 확보하는 것이 좋은가요? 그럼요. 지금은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위기에 대응할 수 있어요. 또 위기에 처하면 붕괴 위기에 간 기업들이 아주 싼 값에 나오는 수도 있어요. 주가는 급락해 있을 거예요. 급락해 있는 그 주식을 사면 다시 급등을 해요. 위기만 벗어나면 경제가 위기에는 엄청 강해요. 경제 관료들도 위기 대응하는 것은 지금까지 실패해 본 적이 없어요. 다 성공했어요. 물론 앞으로 실패할 수도 있지만 성공할 확률이 더 높다고 봐요. 위기를 벗어나면 주가는 급등을 한다니까요. 그 전에, 급등하기 전에 우리 주식을 매입하면 큰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우리 경제가 2010년대 이래로 성장률이 계속 떨어져 왔어요. 2009년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죠. 노무현 정부 연평균 성장률이 4.5%, 이명박 정부가 3.5%,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3.0%, 문재인 정부 2%, 윤석열 정부 1%대 계속 떨어져 왔어요. 주식 투자는 무조건 손해보죠. 고환율 정책을 박근혜 정권 이래 계속해서 유지해왔고, 경상수지 흑자를 계속해서 해외 투자를 유출을 시키는 정책을 펼쳐왔어요. 우리 주식시장 투자하는 사람은 무조건 손해볼 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그게 바뀔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지는 모르겠지만 새로운 정부가 정책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그게 기회일 수도 있어요. 특히 우리 환율이 어떻게 변동하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셨다가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시면 큰 이익을 남기실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가 온다면 얼마나 상황이 안 좋아질까요? 그거 판단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사람도 그러잖아요. 중병에 걸렸더라도 의사 잘 만나서 의사가 적절한 처방을 신속하게 해주면 비교적 단기간에, 그리고 큰 고통 없이 벗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국가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경제 재앙을 맞게 되면 정책 당국이 얼마나 적절한 정책을 신속하게 펼치느냐에 따라서 경제가 그 경제 재앙을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쉽게 벗어나느냐를 결정을 해요. 경제정책 당국의 정책이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그 경제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셔야 돼요. 그 중에서도 환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쪽으로 정책이 전환되면 그건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디가 저점이냐 이건 누구도 몰라요.
경제정책이 잘못 펼쳐지면 더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최저점을 생각하지 마시고 최저점을 벗어나서 반등해서 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그 앞에서 쓰면 더 좋았을 거라는 후회가 될 때 그때 우리 주식을 매입하면 가장 적절한 시점인지도 몰라요. 바닥에서 더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상승으로 돌아섰을 때는 좀처럼은 잘 안 꺾여요. 그때 타임을 잡으시는 게 좋아요. 한번 어떤 추세가 이렇게 형성이 되면 그 추세는 장기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등락이 좀 있긴 있지만 그렇게 유지돼요. 경제 위기가 오는 시점을 예측하신다면 언제쯤으로 보시나요? 그거는 제가 여기에서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더라도 시간이 짧을 뿐만 아니라 납득하기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우쳐야 돼요. 참 제가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경제학에는 병약이 없어요. 경제학은 경제체를 하나의 유기체로 간주고 성립을 했는데 경제체보다 월등한 인체를 위해서는 병약이 더 넓게, 더 깊게 발달해 있잖아요. 그럼 경제학에도 병약이 진즉 수립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수립이 안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제가 40여 년에 걸쳐서 그걸 수립해 놓고 그것도 임상 사례로 입증을 해놓은 책이 있어요. 경제 병약이라는 책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경제 위기를 스스로 진단해내고 예측해낼 수 있을 걸로 저는 믿어요. 그 목적으로 제가 썼어요. 그래서 그 책을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보시고 금융위기의 발병 원인 그리고 그 전개 방향 그리고 그 결말 이런 것들을 스스로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습득을 스스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예측해 놓으면 행동에 옮겨요. 남이 예측해 놓은 거는 그래 나 알았어 하고 지나가는데 본인이 하면 반드시 그것부터 자기 확증 편향이라 그러죠. 자기가 믿는 대로 움직이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책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를 위해서도 좋습니다. 물론 책이 많이 팔리면.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자산의 몇 %를 현금으로 준비하면 좋을까요? 다다익선이에요. 현금 보유 비율을 최대한 확대해 놓으시는 게 바람직해요. 대신 그거 손대면 안 돼요. 손대면 안 되게 자산을 운영하시는 방법이 뭐냐라면 우리 국채 이자율이 올라가면 가격은 떨어져요. 손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만기에 그것을 바꾼다고 생각하시고 국채 1년짜리나 혹은 6개월짜리 이런 걸로 순환매매 하는 식으로 해서 가지고 계시면 그 흔히 다른 데로 허투루 잘 안 쓰게 돼요. 지금으로서는 국채 가격이 많이 올라 있긴 해요. 근데 국채로 보유하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이걸 왜 제가 권해드리냐면 환율이 1,450원대인데 지나치게 높아요. 윤석열 정부 초에는 1,100원이었잖아요. 그 안에는 1,000원 밑이었어요. 899원일 때도 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환율이 앞으로 1,000원대로 떨어지면 미국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환차손만 45%예요. 미국 국채에 투자해 놓으셨던 분들은 환차손만 45%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국채 사업 두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요. 우리 환율, 우리 세계적인 금리가 더 좀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환차손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시장에 의해서 환율은 떨어진단 말이에요. 환율이 1,000원대까지 떨어지면 미국에서 달러 들여오면 환차익만 45%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방향으로 투자 전략을 짜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최근 환율이 1,450원대를 넘어서고 있는데요. 얼마가 정상 환율이라고 생각하시나요? 900원이었을 때도 우리 경상수지는 흑자였어요. 대규모였어요. 900원대였을 때도. 그렇다면 우리 환율은 900원대 아래라고 봐야 돼요. 경상수지는 균형을 이루는 게 바람직해요. 경상수지 흑자가 과다한 것은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외환보이거든 경상수지 흑자든 성장률이든 아무리 바람직한 것들도 과다하면 오히려 이게 경제에 부담이 돼요. 그래서 경상수지가 균형을 이루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면 우리 환율은 800원 밑이 정상 환율은. 근데 우리 환율이 갑자기 그렇게 가면 우리 수출업체 다 망합니다. 1년에 한 100원 정도씩 낮춰가는 거는 우리 기업들이 견뎌낼 수 있어요. 과거에 그랬었으니까 앞으로 그럴 것으로 봐요. 점진적으로 하락한다는 전제 하에서 우리 이 나라 환율의 적정 환율은 800원대일 수 있다. 800원보다 더 낮아도 괜찮을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게 가기를 저는 바라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환율이 1,450원대잖아요. 만약 우리 환율이 5년 후에 800원대로 떨어져 봐요. 우리나라 국민소득 몇 달러쯤 될 것 같아요? 1,000원까지만 떨어져도 우리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를 넘어서요. 거기에 20% 더 떨어져 봐요. 6만 달러, 7만 달러 간다니까요. 성장을 하나도 안 해도. 근데 환율이 떨어지면 성장률 5% 이상 가요. 지금까지 그리 왔으니까.
그렇게 되면 5년 후에 우리 국민소득 7만 달러도 넘어가서 설 수가 있어요. 지금 35,500달러에서. 그러면 우리나라는 선진국 중에서도 소득이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해요. 그렇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환율이 점진적으로 떨어지면 성장률은 높아지고 1인당 국민소득도 커져요. 그러면 우리 주요 자원들 지금보다 훨씬 값싸게 사올 수 있잖아요. 중간재 시설 다 값싸게 사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기업들은 가만히 있어도 이익을 본단 말이에요. 소비자 가격은 그만큼 안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는 속도가 늦잖아요. 근데 자원들 값싸게 사서 생산해봐요. 생산 원가는 훨씬 낮을 거 아니에요. 판매가에 비해서. 그러면 그만큼 이익을 남겨요. 그러니까 기업들의 이익이 커지면 기업들은 어떻게 해요? 더 큰 이익을 위해서 생산 늘리죠, 투자 늘리죠, 고용 늘리죠. 그러면 젊은 사람들 자기가 원하는 정규직, 높은 수준의 월급을 주는, 연봉을 주는 그런 회사 골라가면서 갈 수 있어요. 그런 일이 1980년대 말에 있었어요. 그때 우리 젊은이들, 대학 졸업한 젊은이들 학과 사무실에 입사 지원서 이런 것들이 굴러다녔어요. 그 아무거나 골라서 지원은 다 합격했어요. 그런 호시절이 온단 말이에요. 1980년도에 우리나라 연평균 성장률이 말에 4년 동안 10%를 넘었어요. 그게 왜 그랬겠어요? 당시에 우리 환율이 계속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경상수직자는 계속 커져. 그런 일이 앞으로도 벌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사람이 절실하면 뭔가를 해내요. 환율이 떨어지면 수출 기업들은 망하기 직전에 그런 상황에 놓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 망하지 않게 해서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요. 망하지 않으려는 그 절실함이 기업의 성장력, 경쟁력을 높여줘요. 그럴 거 아니에요. 100달러짜리 수출하던 기업이 150달러짜리, 200달러짜리를 개발하려면 얼마나 큰 노력이 필요하겠어요. 그렇게 가지게 돼 있어요. 기업은 망하기 때문에 강해요. 우리 정부는 망하지 않으니까 약해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고환율과 같은 아주 손쉬운 방법으로 경제를 살려내겠다는 그런 발상을 해요. 이거는 아담 스미스의 잘못이에요. 아담 스미스가 국부의 근원을 노동, 토지, 자본이라고 규정을 한 뒤에 경제학은 그렇게 가르쳐요. 생산 요소가 늘어나면, 생산성이 향상되면 성장률은 높아진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필요 조건에 불과해요. 손흥민처럼 뛰어난 축구 선수는 부모로부터 운동식 물려받아야 돼요. 좋은 체격 조건 물려받아야 돼요. 근데 이건 필요 조건이에요. 축구 기술 연마예요. 체력 키워야 돼요. 경기 감각 키워야 돼요. 이거는 피, 땀,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얻어질 수 없어요. 경제학에는 이 충분 조건이 없어요. 경제학에서는 체력이 성장 잠재력이에요. 축구 기술이 국제 경쟁력이에요. 경기 감각이 성장 지속력이에요. 이 세 가지는 국민과 기업과 정부가 피, 땀,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구축이 안 돼요. 손쉬운 경제정책으로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으면 세상에 가난한 나라는 하나도 없어요. 피, 땀, 눈물을 흘리지 않기 때문에 가난하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게 경제정책의 요체예요. 구독자님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위기 다음에, 특히 재앙 다음에는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여러분들 그 기회 반드시 잡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행운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